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학습이론 유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습이론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습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학습의 개념을 이제 첫 단원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정의 그리고 이제 학습의 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내용을 칠판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학습의 의의가 나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보면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우리가 발생되는 중요한 건 비교적, 영속적, 지속적. 그러니까 얘가 꾸준히 계속 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학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어떤 강화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잠재력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다. 또 자,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수행이 반드시 나타나야만이 또 학습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어떤 잠재력을 내가 언제든지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학습이다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수행이 없어도 바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잠재력이 바로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 이런 것도 학습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제 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다 학습에 포함이 되고요. 후천적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내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타고나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변화 이게 바로 이제 학습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읍 보시면은요. 자, 학습자들이 목표 성취를 위해 제공된 학습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그런 지적 정서적인 활동들을 얘기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죠? 성숙. 자, 성숙. 이제 여러분들 뭐 발달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는 과목이니까 거기에서 이미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성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경험, 훈련 이런 후천적인 어떤 우리의 어쨌든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익히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성숙은 뭐예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나타나는 거죠. 2차 성징 같은 거. 그죠? 이거 뭐 사춘기가 되면 남자, 여자의 몸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성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에 의해서 행동이 변화됐다. 이건 그러면 학습이 아닌 거예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자, 학습은 그래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가 없으며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 학습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자, 뭐 대표적인 이제 몇 학자들만 좀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학습 이론에서 또 다 공부를 할 거라서 간단하게만 보면, 자, 파블로프나 손다이크 같은 이제 학자들은 행동주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극이나 반응, 어떤 자극이 왔어. 그럼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이제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파블로프가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주의, 행동을 우리가 할 때는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런 효율적인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자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손다이크가 이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나 코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적인 부분에서의 학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전이다. 학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 과정, 추리 능력, 이런 인지 능력들을 주로 가지고 학습을 설명하는 게 이제 바로 ���러나 코프카 같은 학자들이고, 자, 스키너도
행동주의예요. 파블로프나 솜다이크처럼 행동주의 학자인데 이 사람 이제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강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행동을 자꾸 한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럼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학자들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는 뒤에서 다 이제 공부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여기서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과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야 되는 개념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과제 동작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이 반복, 지속이 돼요. 그죠? 이러한 수행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가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경험적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장이다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의 양적 변화, 우리의 몸집이 커지고 키가 커지고 근육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학습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죠. 수행은 이제 학습과 관련성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인자에 기인해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개인의 외적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발달 심리하고 오히려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밑에 추가로 해놓은 내용을 발달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달은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간의 전 세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다 포함이 되고 또 유전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발달인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성숙에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정서적 요인의 상호 적용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변화로 유전적으로 결정된 성수, 잠재력, 환경, 개인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의 범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넓은 의미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이제 학습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막 학습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좀 사실은 학교 생활에서 어떤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협의의 학습이 될 수 있고 1번 광의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넓은 범위로 본다면 기억, 경험이 개인의 지식이나 행동의 비교적 지속적 변화를 야기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라는 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옳은 것일 수도 틀린 것일 수도 있고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넓게 보면 모두 다 우리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좁은 의미로 본다면 기억입니다.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상황에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의도한 학습 목표 이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협의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니은 보시면 그래서 협의의 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습의 어떤 주체, 어떤 상황, 행동의 변화 이런 것 등의 일정한 좀 제한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범위의 이제 학습이라는 거, 또 이제 좁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정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학습 지도의 이제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이고 이제 배우는 것이냐 그러한 이제 원리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개별화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마다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뭐 굉장히 수학에 능숙한 친구도 있고 누구는 이제 굉장히 뭐 체육에 아주 그냥 최적화된 사람이 있고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러한 요구, 능력 이런 것에 이제 부합하도록 어떤 학습 활동을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두 번째 이제 사회화의 원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학교 공부에서 적용되는 이 부분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책에서 보고 외우고 하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학습이 도움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자발성의 원리예요. 학습자 자신이 이제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통합의 원리입니다. 학습을 종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동시학습의 원리, 그러니까 의도적인 학습과 우연적인 학습이 모두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통합의 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의 원리인데 목표가 이제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를 공부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교수 목표 이것이 이제 분명할 때 학습자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반 활동들을 충실하게 또 이루어낼 수가 있겠죠. 자, 6번은 과학성의 원리입니다. 자연 또 사회 뭐 이런 어떤 기초적인 지식, 법칙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지도를 해서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이제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관의 원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7번 보시면요. 어떤 이제 사물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시킬 때 그냥 단순하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를 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에 이제 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이제 학습의 어떤 그 이제 원리들 좀 효율적인 어떤 그 학습의 원리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2번 보시면요. 학습 기대 효과가 나옵니다. 네. 자, 학습에 대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1번 교사의 기대 형성이에요. 자, 교사는 이제 아무래도 교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아무래도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얘는 잘할 수 있는 애 같아. 그러면서 거기 굉장히 잘한다라는 믿음을 자꾸 이제 줄 수 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얘는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교사가 전체적인 학생들을 다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게 참 필요하겠지만 그죠? 현실적으로는 좀 그게 좀 안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기대감이 학생의 어떤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성취가 높대요. 자, 그런데 낮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성취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교사 자신의 능력과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사의 신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어떤 신체적인 매력도 이런 것들도 교사의 기대에 또 이제 영향을 또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면은 그 기대에 따라서 학생의 수행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5번 보시면은요, 기대 유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사의 기대 수준이 사실은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 학생의 그 이제 수준도 변화가 이제 안 생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서 학생의 성취 수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바로 기대 유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2번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 조각가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 이제 빠져서
계속 사람이 되게 이제 해달라고 빌었더니 진짜 사람이 이제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음을 자꾸 가지면 그 믿음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용어로 우리가 로젠탈 효과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밑에 나오죠, 그죠? 니은에 로젠탈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리을에 보시면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로젠탈이라고 하는 학자가 밑에 지식인의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학교에 이제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얘네들은 되게 이제 좀 IQ가 좋다, 똘똘한 아이다. 얘네들은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을 랜덤으로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8개월인가요? 네, 8개월 후에 이제 지능 검사를 실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진짜 지능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선생님이 그러면 그동안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똑똑하니까 수행을 더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을 계속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기대를 받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대에 충족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기대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들은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원래는 뭐 차이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더 지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젠탈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나오는 것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젠탈 효과도 이제 같은 의미고요. 리을에 보면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는 내가 이후에 청소년 상담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제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리 뭔가 지금 현재에 자꾸 사고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이제 누군가의 기대를 자꾸 받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은 상담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골렘 효과입니다.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가 긍정적인 기대를 자꾸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골렘 효과는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학생의 생활 태도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유, 뭐 쟤야 뭐 어떻게 되겠어. 아유, 그래, 넌 제발 사고나 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좀 조용히 살자. 뭐 이런 마음을 예를 들어 가졌다 쳐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를 느끼죠. 그죠? 그 기대를 다 안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러면 아이는 그래, 뭐 나 어차피 선생님 기대도 없잖아. 뭐 대충 살아도 무슨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똑같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성취도가 이제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 네, 이제 두 가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이론이에요. 그래서 목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드웩의 이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라고 하는 거, 목표는 뭐를 우리가 목표라고 해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죠? 그 어떤 목표점, 그죠? 그걸 목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 수준에서 개인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종착점이죠. 그죠? 미래의 중심적인 어떤 인지적인 표상이다. 미래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 모습, 이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행동을 그쪽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면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자꾸 생기거든요. 목표는 자신의 현재 성취 수준과 이상적인 성취 수준, 내 수준은 여기 있어. 그죠? 이상적인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여기 있어. 그죠? 여기면 이게 어때요?
불일치하죠. 일치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의 이상은 여기야. 그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의 어떤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우리 어떤 인간의 좀 본능적인 어떤 이 작동 어떤 수유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와 이상이 불일치하니까 이게 뭐 불균형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얘를 끄집어내리면서 맞출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나의 수행을 높이면서 맞출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불일치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나를 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더 잘합니다. 개인이 세우는 목표 유형은 목표가 수행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그래서 요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드웨기의 성취 목표 지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취 목표 지향성, 자, 성취 목표 이론은 목표 지향성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도 같이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수행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목표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떤 크게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잡을 때. 자, 그게 이제 성취 목표 이론인데, 성취 동기 이론의 목표 지향성 개념에서 이제 발전을 한 이론입니다. 자, 목표 과제 수행에 주의 집중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해요. 목표는 효율적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어떤 동기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게 앞에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표라는 게 있으면 내가 그 과제에 주의 집중을 자꾸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서 동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데 자, 성취 목표에 대한 그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숙달 목표 지향성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수행 목표 지향점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숙달 목표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 과제 자체를 하는 거가 목표인 거예요. 그 결과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이 나타나고 이 과제에 도전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죠? 이게 중요한 사람은 숙달 목표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숙달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수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뭐냐면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근데 우리가 이 결과라는 게 되게 보면은 누군가와의 비교죠.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 혹은 기준점, 규준이 있어요. 점수가. 그죠? 그러면 그 점수에 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수행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 거죠. 결과가 중요해,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뭘 배웠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거기서 배운 게 많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결과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못했다 그러면 이 수행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이게 둘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평가.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니면서 늘 그죠 시험 보고 점수 나오고 등수 매겨지고 이게 이제 규준지향 평가죠. 그러면 결국 규준지향 평가는 뭐를 더 발달시켜주겠어요? 수행 목표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점수에 맞추는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하고 등수에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숙달 목표 지향성을 발달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행 목표 지향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숙달 목표 지향의 학습자와 수행 목표 지향의 학습자를 한번 그러면 좀 특징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같은 경우는 지능에 있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능이라는 거 발달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배워 그러면서 내가 뭔가 성장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과제를 숙달한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해 나간다는 거, 향상시킨다는 거, 내가 이 과제를 이해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숙달 목표 지향의 사람들이 목표를 선정을 할 때는 이제 어떤 목표를 선정을 하냐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어렵게 선정을 해요. 좀 어렵게. 그래서 거기에서 도전하고 그걸 도전하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거. 너무 어려워? 이것도 안 되고요. 너무 쉬운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 조금 어렵게, 좀 어려워서 내가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성취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제 수행을 만약에 성공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참 노력을 열심히 해서 또 혹은 내가 되게 좋은 전략을 잘 세웠어. 이렇게 귀인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거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귀인이라는 표현은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를 했을 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어. 혹은 전략을 좀 잘 못 짠 것 같아. 뭐 이렇게 귀인을 하는 거예요. 자, 학습에서 실수나 실패가 나올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배우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움에 끈기 있게 직면을 해요. 또 성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통제 가능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도전적인 학습 상황을 그래서 좋아하고요.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 굉장히 큰 만족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수업이 끝나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학습에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하죠. 자꾸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고 요점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효과적인 전략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초인지, 메타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건 인지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건 내가 사고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인지죠. 사고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인지일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사고. 그게 이제 메타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암기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암기를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안 되는 원인을 찾고 그러면 여기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러한 것들이 메타인지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고 있는 나를 또 평가하는 그러한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조절적 학습, 행동, 수행 뭐 이런 걸 이제 행동을 하고 수행을 평가할 때 타인과 비교보다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밑에 수행 목표 지향의 학습자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숙달 목표 지향의 학습자들하고는 약간 반대 개념이겠죠, 그죠? 지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숙달 목표 지향자들은 내가 계속 변할 수 있어. 지능 높일 수 있어. 이제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 목표 지향자들은 지능은 한번 타고나면 안 바뀌어. 이제 이런 생각, 고정된 신념을 가져요. 그래서 타인과 어떤 비교, 이게 이제 성공의 어떤 여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는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제를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빴어. 내가 머리가 좀 나쁘게 태어나서 그래. 이런 쪽으로 이제 귀인을 해요. 그러면서 불안감도 많이 경험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목표를 선택할 땐 뭘 하냐? 자, 숙달 목표 지향자들은 조금 어려운 걸 도전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도전을 해보는 거에서 의미를 또 찾는데 이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 그러니까 성공이 좀 확실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과제로 선택을 해요. 무능함을 감출 수 있는 과제, 혹은 아예 어려운 걸 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성공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만들어지죠. 그런 과제를 또 선택을 하고. 자, 그래서 수행 접근 목표라는 게 있고 수행 회피 목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의 동기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꾸 끌려가는 건 접근이에요. 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도 있죠. 그죠? 어떤 혐오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런 동기가 기본적으로 접근과 회피의 동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행 접근인 목표인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최고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수행 목표를 두 가지로 조금 다시 구분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숙달 수행 목표로 연구가 만들어졌는데 수행 목표를 보니까 또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도 접근이라는 수행이 있고 회피라는 수행이 있다라고 이제 이후에 또 다시 추가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피인 수행의 목표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은 최고가 타인에 비해서 최고가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이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으려는 게 목표가 돼요. 네, 타인에 비해서 잘하는 게 목표, 얘는 타인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었고, 또 수행평가가 동기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행 접근의 그 지향자들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다인보다 잘한다 이런 거에 포커싱이 있으니까 자기 효능감이 또 높아요. 그리고 과제 실패 원인을 능력에다 이제 귀인을 한다면 수행의 회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도 부족하고 자기 효능감도 낮아요. 같은 얘기죠. 지능에 대한 고정적 관점 그리고 뭔가 이유를 자꾸 외부에다가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행 목표 지향성이 점점 증가를 해요. 어쨌든 숙달 목표, 과정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결과에 내가 몇 등을 했냐, 몇 점을 맞았냐 이런 거에 이제 좀 포커싱이 더 되는 거죠.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이 아무래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점수로 학생들을 자꾸 평가하는 이러한 그 현실이 이제 학생을 이렇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지식인 보시면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나와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환경에 자꾸 노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이 상황을 아예 극복하려는 자체의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인데 셀리그만이 최초로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이고 학습된 무력감이 일종의 이제 우울증하고도 좀 같은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이제 보시면은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관련이 이제 없다라고 인식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둘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아예 생각을 해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아예 행동 자체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을 하면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자꾸 내가 실패를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예 노력을 해도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에게 완전히 이제 학습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수행 지향성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보면은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 이제 좀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이제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이제 표현 여러분들 기억을 하나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1단원으로 학습의 정의, 전체적인 학습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뭐 오늘은 뭐 어려운 내용은 좀 없었고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드웨게의 성취 목표 지향성에서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의 이제 차이점, 네, 그 용어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